정읍 태인에 자리한 무성서원. 이곳에 놓인 여러 공덕비들 옆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병호 창의 기적비. 병호년에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리는 비라는 뜻이다. 병호년, 태인의 무성서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895년 10월 8일) 새벽, 작전명 여우사냥.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 군대와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 민씨를 무참히 살해한다. 시의 이틀 후 당시 친일 개화파였던 김홍집 내각은 명성황후를 폐위하는 조서를 발표한다. 명성황후의 죽음과 폐위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슬픔에 빠졌고 민심은 들끓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30일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 발표됐다. 구한말의 정세를 상세히 남긴 황현의 매천야록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때가 되자 육일준, 조희영 등이 일본군을 인도해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고종은 긴 한숨을 쉬며 정병하에게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게 좋겠소라고 하였다. 이에 정병하는 가위를 가지고 손을 놀려 왕의 머리를 깎았으며 육일주는 왕태자의 머리를 깎았다. 외인들은 군대를 배치하여 엄히 지키고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과 칼을 차고 길을 막아 만나는 사람마다 곧 머리를 잘랐다. 을미사변에 이은 단발령 시행은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유림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시작된다. 국모를 일본 놈들이 시해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단발령 때문에 이게 의병이 확산된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의 핑계거리였었지. 단발령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핑계거리였었지. 단발령 그 자체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발령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중들까지 호응하며 본격적인 의병운동이 시작된다. 1895년부터 시작된 한말 의병운동은 1915년까지 20여 년간 지속된다. 차두가단, 차발불가단. 한말에는 아주 널리 쓰였던 표현인데 지금은 아주 생소한 표현이죠. 차두가단이란 말은 2차 머리두, 가할까 자를 단. 이 머리는, 이 목은 벨 수 있을지언정 차발불가단. 여기서 2차 머리카락, 터럭발이죠.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단발령은 바로 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그리고 임금을 지키려는 유교적 충성심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 시기에 일어난 의병운동을 전기의병 또는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기에 전라도에서는 거의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전기의병은 임금을 지키려는 항전, 이른바 근왕의병이었다. 충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을미년의 의병은 주로 유림들이 의병장이 돼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특이하게도 전라도 지역에선 전남 나주에서 한 번 일어났을 뿐 그 이외 지역에선 의병 활동이 전혀 없었다. 전라북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데는 1895년에 96년에 각 지역마다 그 반개화 의병운동 그리고 근왕의병들이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조의 본향인 전주와 선비와 유림의 문화가 만연했던 전라북도에서 황후 시해와 단발령에도 유독 의병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1년 전인 1894년 전라도 일대를 피바람으로 몰아치게 했던 동학 농민운동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 경우에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1년 동안 굉장히 처참하게 이렇게 서로 갈등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농민들은 더군다나 더더욱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1894년에 동학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병이 일어나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국모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은 지방 관할을 점령하고 단발령에 앞장선 진일 관리와 일본인을 처단했다. 결국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을 요청하는 조칙을 내리자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판단한 의병들은 대부분 자진 해산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전기의병은 가라앉았지만 당시 한반도는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20세기 초반의 국제 질서에서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없는 풍전등화의 신세였다.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너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제는 조선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한동안 잠잠했던 전국의 의병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 시기 의병운동을 중기의병이라고 한다. 전기의병의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던 전라북도 의병운동은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906년 6월 4일 이곳 무성서원에서 첫 번째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병오창이라고 하는데요. 구한말 강직하기로 이름을 떨쳤던 면함 최익현과 나간 군수를 역임했고 옥구 출신인 둔원 임병찬이 서로 손을 잡고 전북의 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최익현은 일찍부터 국정이 어지러울 때마다 강력한 상소를 올려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는 전횡을 일삼는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 한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해 도끼를 메고 광화문 앞에서 개항의 불가함을 주장했을 만큼 강직한 인물이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될 당시 충청도 청양에 머물던 최익현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더 이상 보지 못해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한다. 그의 나이 72살이었다. 최익현은 원래 이제 전라도 유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익현 선생이 여기 전라도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전라도에 있는 면함의 제자들, 예를 들면
최재학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특히 이제 태인에 있는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면함이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면함 최익현의 제자였던 진안 출신의 최재학은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오년 2월 21일에 면함 선생은 가묘의 하직을 고하고 집안 사람들과 결별한 뒤 호남 땅으로 향해 의병을 일으킬 계책을 세웠는데 나는 선생을 따랐다.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최익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정읍 산내면 종성리. 이곳에는 최익현의 뜻을 따라 의병의 길에 들어선 돈헌 임병찬이 있었다. 당신은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의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은 전국에 유망한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덕망 있는 의병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해 본 결과 임병찬이 가장 덕망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임병찬이 은거해 있는 태인의 종성리로 와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습니다. 전남 나간에서 군수를 역임했던 임병찬은 고향인 옥구를 떠나 임실의 종성리 산자락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은거에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최익현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무기와 곡식을 비축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 의병이 전라북도에 시작된 것은 의사조약 체결된 이후에 1906년 6월 4일 날 정읍 태인 무성서원에서 처음 일어나는 게 전라북도 의병 봉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대행들에게 강회를 한다고 무성서원에서 그걸 이렇게 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 치밀한 계획을 하고서 무성서원에서 강회 후에 여기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겠다. 남는 사람들은 남아서 의병을 함께 하자. 그래서 처음에 남았던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약 일주일 만에 거의 1000명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전라도 각지에 여러 차례 통문을 보내 의병을 일으킬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익현의 굳건한 의지는 당시 발송된 경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함 노생 익현은 삼가 각 도와 각 읍의 여러분에게 경문으로 고하는 바이다. 나라를 파는 역적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으리오마는 그 어느 것이 오늘날의 오적과 같았으며 어느 오랑캐의 화가 오늘의 외적과 같았겠는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바로 의병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죽어서 중의의 혼이 되는 것이 어찌 낫지 않겠는가. 익현은 재주가 없고 힘이 모자라며 나이도 많고 병이 깊어서 작은 충성도 바치지 못하고 귀양 같던 부끄러움이 있으나 가느다란 목숨이 아직 남아있으니 복수할 뜻을 잊을 수가 없다. 드디어 각지에 뜻있는 유생들이 면함 최익현의 강회를 듣기 위해 태인의 무성서원에 모였다. 전북 최초의 의병운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의사조약 체결된 이후에 1906년 6월 4일 날 정읍 태인 무성서원에서 처음 일어나는 게 전라북도 의병 봉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대행들에게 강회를 한다고 무성서원에서 그걸 이렇게 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 치밀한 계획을 하고서 무성서원에서 강회 후에 여기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겠다. 남는 사람들은 남아서 의병을 함께 하자. 그래서 처음에 남았던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약 일주일 만에 거의 1000명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무성서원에서 80여 명으로 시작한 의병대는 다음날 정읍에서 30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순창을 거쳐 곡성에 이르는 동안 의병대원과 각종 무기, 군자금을 확충해 나갔다. 의병대의 상징적인 리더는 최익현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임병찬이 도맡았다. 임병찬 경우에는 원래 그분이 그 옥구의 향리에서 출발한 분인데 행정적인 실무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군사적인 실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하게 준비를 해서 주로 유생들은 어찌 보면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그런 걸 한계를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하고 포수 영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포수들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무장 집단들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임병찬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많은 노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수백 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었지요. 세력을 키워가던 최익현의 의병대가 다시 순창 객사에 도착했을 때는 900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의병 중 총을 지닌 사람은 겨우 300명 남짓. 나라를 구하려는 충심으로 모여든 인원에 비해 의병대의 실제 전투력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그 의병들이 근대식의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 군대를 많이 사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병장들이 일본 군과 전투했을 때에 일본 군을 사살한 숫자를 말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3명, 어느 지역에서는 5명, 어느 지역에서는 7명 또는 10명 이런 식으로 사살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대전과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당시 의병들이 보유한 총은 사냥에 쓰이는 재래식 화승총이었다. 발포할 때마다 불을 붙여 총알을 쏘아야 했는데 일본군이 소유한 무라타 소총은 연발 사격이 가능한 당시로선 첨단 무기였다. 여러 번 이렇게 전투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자각하게 되는 게 도저히 이제 우리가 그 싸워서는 안 되겠다. 뭔가 희생만 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로 토론이 이루어져요. 면함 최익현 선생의 경우에도 우리가 도저히 준비가 안 돼서 일 같지 않은데 그걸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뻔히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어찌되건 지금 현재 당장 저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906년 6월 11일 의병대는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 남원과 전주에서 출동한 관군들과 순창 객사에서 맞서게 된다. 그런데 진압군은 일본 군대가 아닌 대한제국의 진이 되었다. 동족과의 살상을 원치 않았던 최익현은 자신의 의병대를 해산시키고 스스로 체포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은 원치 않으니 너희들은 즉각 해산하라. 이곳은 죽을 자리라. 부모와 처자가 있는 사람은 모두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마지막 순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은 북상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최익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일본군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는 건 그건 그분의 입장이 확고했어요. 왜냐하면 의병을 일으킨 것은 대일 항전하기 위한 것이 일본 항일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끼리 싸우려고 의병을 일으킨 건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 최익현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타당한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그 스승을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이 12명이 있어서 이른바 그분들을 순창 12의사 이렇게 부르죠. 이 과정에서 최익현의 제자 정시애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12명의 제자가 끝까지 남아 스승과 함께 체포된다. 이후 최익현과 그 제자들은 서울로 압송되고 최익현은 3년, 임병찬은 2년씩 강금형을 언도받고 일본의 대마도로 유배된다.
대마도로 보내진 최익현은 일본의 밥을 먹으며 일본의 명을 따를 수 없다며 곡기를 끊는다. 단식 투쟁을 벌이던 그는 결국 1907년 1월 1일 7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최익현 선생은 대마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대마도에서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부산으로 왔고, 부산에서 그 운구를 충남 정상까지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걸린 셈이죠. 그때 이렇게 반일했던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됩니다. 매천야록은 그의 장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상여가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나라 상민들은 상점을 열지 않고 친척을 잃은 듯이 슬퍼하였다. 승려, 기생, 거린들까지도 영전에 바칠 재물 광주리를 들고 인사인해를 이루었으며 동네를 출발하던 날 상여가 거의 가지 못하였다. 시골마다 애통해한 곡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국조 이후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태인의병에서 가장 큰 점은 어떻게 보면 태인의병 자체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라북도나 또는 전라남도에서 최익현의 제자라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스승의 어떤 복수, 그리고 정말로 나라 잃은 서름, 이런 것들을 안 되겠다, 보국, 우리나라를 보존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전라도 의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의병창이 열흘 만에 해산된 최익현의 태인의병은 투쟁 역량이나 활동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을미사변과 단발령에도 침묵했던 전라도의 의병운동은 그의 죽음 이후 비로소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태인의병 이후 1908년부터 1909년까지 2년간 전라도에선 연인원 4만 5천여 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1,300여 차례 교전을 벌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인 의병운동이었다. 최익현과 임병찬의 태인의병은 호남의병운동의 씨앗이자 밑거름이 된 셈이었다. 목숨을 던지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병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감점기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총칼을 들고 썬뜻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던 의병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형 받아! 야, 민주아, 너 밥 안 먹은 거야? 나이만 먹었나 봐. 실망 말고 짝! 마셔요 거꾸로 나이를. 대한민국 청춘하세요. 트롬 건조 효과. 트롬 건조로 햇살 좋은 날 빨래를 쉬게 되었다. 트롬 건조로 세균 걱정이 줄었다. 트롬 건조로 시간과 전기료를 아꼈다. 트롬 건조로 집안의 먼지가 사라졌다. 트롬 건조로 누리는 새로운 세계. 빨래 널지 말고 트롬 건조하세요. LG 트롬 건조기. 건모야, 뭐하고 노니? 김건모 스카이라이프에 빠져 산다. 유튜브, VOD, 게임이 하나로. 스카이라이프, 너 하나면 돼.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완전히 빠졌네, 빠졌어. 찌르는 듯한 복통? 꼬이는 듯한 복통. 부스코판 플러스는 진통과 진경, 이중작용으로 15분 내에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배 아플 땐 세계 판매 1위 부스코판 플러스.